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인력 감축 문제를 두고 사측과 협상을 벌였지만 어젯밤 교섭이 끝내 결렬된 건데 오늘 아침 출근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출근 시간인데 지금 지하철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 지하철 신도림역은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곳입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 중에서 환승객이 하루 평균 27만 명가량으로 가장 많은 역인데요. 지금은 평소처럼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반 첫 차부터 오전 9시 전까지는 열차가 평소처럼 100% 운행됩니다. 파업이 오전 9시부터 시작이라 출근길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맺은 필수 유지 업무 협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가 파업 대상입니다. 다만 오늘 퇴근길은 평소보다 혼잡할 수 있습니다. 파업 여파로 퇴근 시간인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운행률은 평소의 87%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교통공사는 퇴근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대기 열차 7개를 준비하고 특히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은 임시 열차 5대를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도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버스 집중 배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예비버스 등 500여 대를 추가 투입해 대체 교통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노조가 지난해에 이어서 또 파업에 돌입한 이유는 뭔가요?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입니다. 사측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을 줄여야 한다며 오는 2026년까지 공사 전체 정원의 13% 정도인 2천여 명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조는 무리한 인력 감축으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교통공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또 사측이 정년퇴직 인력도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서울시와 사측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내일 저녁 6시까지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시청 근처 대한문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여는데요.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수능 이후에 2차 파업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한 한국전력은 일단 급한 불부터 끈 모습입니다. 하지만 근본적 문제로 지목된 역마진 구조는 해소하지 못한 데다 자구책으로 마련한 자산 매각 역시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근본 요금 조정은 한전의 재무상, 국민 부담, 물가,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기도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한전의 적자를 그냥 내버려두기도 어렵습니다. 대규모 산업 현장 위주로만 전기요금을 인상한 것도 이런 고민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대용량 산업용 전기가 전체 사용량에서 차지한 비중이 49%에 달했던 만큼 요금 인상 효과는 분명 기대할 만합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선 벌써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우회적인 방법일 뿐 결국은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용을 올리면 당연히 그 산업에서 만들어내는 제품 가격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긴 주고요. 고육지책일 수 있으나 올바른 가격 신호의 전달 측면에서는 자산 매각과 조직 축소 등의 자구책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어렵다는 회의적 시각이 우세합니다. 당장 급한 채권 발행 한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막대한 누적 적자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내부의 거센 반발 역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전의 자구책은 또다시 이 적자의 책임을 한전과 전력그룹사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원자재 값이 널뛰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한전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3분기 적자 터널을 간신히 벗어날 거로 보이지만 올해에만 7조 5천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판매가보다 생산비가 비싼 역마진 구조 해소가 문제의 핵심인 만큼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언제 내놓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두 차례 혁신안을 통해 통합과 희생을 각각 강조한 국민의힘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변화와 미래 등을 주제로 한 3호 혁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혁신위 회의 뒤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안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일정한 청년 비율을 보장하는 청년 할당제와 청년 비례대표 의원의 나이를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기간 단식 이후 당무에 복귀한 뒤 처음으로 현장 행보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관련 행사에 참석해 스타트업 지원 예산 확대와 해외 투자 유치 등을 위한 국회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현장 민생 일정에 나선 건 단식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당무에 복귀한 지 17일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 처리에 나섭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또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여론전을 펼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최근 여당 주도로 제기된 이른바 메가서울 구상과 관련해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더라도 군사작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 수도와 북한 간 거리가 상당히 짧아지기 때문에 방위태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고, 이에 신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주변은 같이 묶어 방어하고 있으며 수도권 주변부가 타격받더라도 대응 수준은 서울과 같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간단히 제안해서 후다닥 해결할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장한별 의원의 관련 질의에 김포의 일부 시민들의 경우 달콤한 제안일 수 있지만 많은 경기도민,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씁쓸한 맛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행정 개편은 문화적, 전통적, 국민 실생활에 관한 것과 행정 효율성 등에 있어서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천과 김포에 걸쳐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일부가 행정구역상 김포에 있기 때문인데, 김포시가 이를 서울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언급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 인천시는 발끈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성욱 기자입니다. 1992년 인천과 김포에 조성된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전체 면적이 1636만 제곱미터, 여의도 5.5배 면적의 수도권 64개 시군구에서 하루에 7,200톤의 쓰레기를 이곳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조성 당시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했지만 분리수거의 영향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 사용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지난 2015년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사용 기한 연장에 합의하면서 향후 10년 사이에 각각 자기 지역의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정이 급해진 것은 서울시입니다.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는 관내에 쓰레기 처리장을 조성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기한 연장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이 향후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 문제에 김포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아직 매립이 시작되지 않은 사매립지의 15% 정도가 김포시 행정구역에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의 전체 관할권과 토지 소유권을 가진 인천시는 발끈했습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맞는 얘기를 해야 되고 미래를 보고 현실 가능한 얘기들을 해야지, 무책임한 정치적인 언사만 쏟아낸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포시는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서울시 편입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매립지와 이번 김포 서울 통합권은 전혀 무관한 사안이에요. 또 오세훈 시장도 직접 말을 했어요. 피시설을 통합이 거론되는 도시에 들이지 않겠다고. 거의 이제 매립지는 그냥 지우셔도 돼요. 30년 넘도록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인천 시민들. 대체 매립장은 조성할 여력이 없는 서울시. 경기 북도보다는 차라리 서울 편입이 좋다는 김포 시민들. 편입을 둘러싼 복잡한 셈법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YTN 강소목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전쟁이 2달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마스 관련 시설 14,000여 곳과 터널 130여 곳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죽거나 다친 사람은 가자 지구에서만 3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황보연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의 한 건물 옥상에 이스라엘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명중합니다. 건물에서 뛰쳐나온 사람이 옥상을 뛰어다니자 또 한 발이 날아갑니다. 영상을 공개한 이스라엘 군은 하마스 관련 기반 시설과 그 안에 있던 대원들을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상 목표물 14,000여 곳을 이렇게 파괴했고 지하 시설과 연결된 터널 130여 곳을 찾아내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4,000여 점의 하마스 무기도 압수했는데 대부분 이슬람 사원과 유치원 그리고 주택가 건물에 숨겨져 있었다고 이스라엘 군은 밝혔습니다. גני ילדים ובנייני מגורים מעידים על השימוש הציני שחמאס עושה באוכלוסייה שלו כמגן אנושי. ישנם הישגים, אך המלחמה עוד ארוכה, יש דרך ארוכה לפנינו. 이스라엘이 전방위 공격에 하마스는 대전차 로켓과 박격포 등으로 대항하며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기습 공격을 벌이는 동영상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가자시티를 중심으로 교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직 이곳을 떠나지 못한 주민들은 속속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간간히 포성이 들리는 사이로 주민 수백 명이 백기를 들고 서둘러 가자 북부를 빠져나갑니다. 마차와 트럭은 피난민을 가득 실은 채 이렇다 할 희망도 없이 그저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2달째로 접어든 전쟁. 죽거나 다친 사람은 가자 지구에서만 3만 5천 명을 넘었습니다. شهيد بالقصف الإسرائيلي المستمر على قطاع غزة وأكثر من 25,000 جريح كثير منهم بحالات الخطر. 가자지구 보건부는 사망자 중 70% 이상은 어린이와 여성, 노인들이며 폭격으로 인한 잔해가 치워지면 사망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카타르의 중재로 3일 휴전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자 지구에 억류 중인 미국인 등 12명을 석방하는 조건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후 과도기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국정 운영의 중심은 팔레스타인 주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3일 휴전을 조건으로 미국인 등 12명을 석방하는 안을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협상 중이라고 AFP가 보도했습니다. 인질 석방 없이는 일시적 교전 중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스라엘의 확고한 입장을 수용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ושישראל מסרבת להפסקת אש זמנית שאיננה כוללת שחרור חטופינו. ישראל לא מאפשרת הכנסת דלק לרצועת עזה ומתנגדת להעברת כספים לרצועה. AFP에 따르면 이 협상은 카타르가 미국과 조율해가며 중재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최근 이스라엘인 인질 2명과 미국인 인질 2명의 석방을 끌어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군 기지가 있는 카타르에는 하마스의 사무실과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엘 하니에의 주거지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포스트 하마스 구상과 관련해 가자 서안지구 거버넌스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may be a need for some transition period at the end of the conflict, but it is imperative that the Palestinian people
be central to governance in Gaza and in the West Bank as well.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재점령 의도가 없음을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What I've heard from Israeli leaders is that they have no intent to reoccupy Gaza and retake control of Gaza. 블링컨 장관은 포스트 하마스 구상 핵심 원칙으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강제 이주 불허, 가자지구 테러리즘 근거지 이용 불허, 가자지구 봉쇄나 포위 시도하지 않을 것, 가자지구 영토 축소하지 않을 것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YTN의 종수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오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합니다. 외교부는 1박 2일의 일정으로 방한한 블링컨 장관이 오늘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북한 문제와 경제 안보, 첨단 기술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특히 높아지는 북러 군사협력 위협에 대비한 대응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확장 억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에 대한 집중으로 인한 대한반도 방위 공약 약화 우려에 대해 우리는 항상 한반도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데 한반도나 대만에서의 비상 상황에 대한 전략적 대응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미동맹이 철통같이 유지되도록 확실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9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를 철회한다고 밝혔죠. 그러면서 종이컵을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제외했는데 다시 말해 이제는 매장 안팎에서 일회용 종이컵에 음료를 담아 마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진 후에 이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던 세종과 제주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과 제주에서는 일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할 때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님이 매장 안에서만 먹겠다면서 종이컵에 음료를 요청할 경우 보증금을 빼고 주문을 받아야 할까요? 만약 그랬는데 컵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그제서야 보증금을 달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부과 기준이 애매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고 자칫 소비자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 측은 이미 상당수 매장이 사회적 자발적 협약을 맺어서 매장 내 일회용 컵 제공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보증금 문제가 불거질 일은 크게 없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사교육 문제를 다룬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수험생 10명 중 4명은 수시 준비를 위해서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는 제목 보입니다. 사교육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부분은 원서 접수 관련 컨설팅이 23.6%로 가장 많았고 모의 지원과 합격 예측, 또 면접과 구술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준비를 위해서 적지 않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수시 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기사에서는 일선 학교들은 졸업생의 입시 결과조차 분석하지 못한다면서 학교가 외부 입시 강사를 초청해서 대입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한다라면서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편 수시 사교육 부담까지 더해진 학부모들은 내신의 수능 또 수시까지 3중 사교육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로봇이 사람 잡는 시대라는 제목이 보이고요. 그 아래 올해 주요 로봇 사고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먼저 지난 7일 한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40대 작업자가 로봇 팔에 끼이면서 숨지는 일이 있었고요. 지난 5월에도 한 공장장이 쌀 포장용 로봇에 상반신이 끼어서 세상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산업용 로봇 관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업용 로봇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힙니다.
인구 10,000명당 산업용 로봇이 1,000대 꼴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근로자 10명당 로봇 1대가 배치돼 있는 셈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일본이나 독일 또 중국 등이 인구 10,000명당 300~400대 수준인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또 10년 사이에 3배가 늘었을 만큼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우선 작업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고 회사 측은 정기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국가 유공자처럼 예우, 임산부 위한 조례 눈앞이라는 제목입니다. 충청북도가 임산부에 대한 예우와 지원, 또 출산과 양육 지원 등을 망라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충북 측은 인구 절벽이라는 위기에서 임산부는 나라를 구하는 애국자라면서 국가 유공자라는 기조 아래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뒤 6개월까지의 여성은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문화체육 관광시설을 무료로 혹은 할인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고 관공사를 갔을 때는 임산부 전용 창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은 임산부 전담 구급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인지 충북의 출생률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들어서 10월까지의 출생아 증가율을 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16개 시도에서 평균 7.5%가 줄어드는 동안 충북은 0.9%가 늘었는데 과연 임산부를 국가 유공자와 같이 생각하는 충북이 저출생 위기 극복의 본보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11월 9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검찰이 초기에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검사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당시 수사검사 3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이 지난 2013년 초기 수사에서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의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명백히 인식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3년 수사에서 검사는 3명에 불과했고 윤 씨도 김 전 차관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2019년 재수사단의 수사와 비교해 수사 여건과 규모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가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일말의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의 불기소 보도자료를 보고 헛웃음조차 아깝다고 느꼈다며 재정 신청서를 공수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십억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와 공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경찰에 2번째로 출석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청조 씨와 첫 대질 신문과 함께 남 씨를 고소한 학부모까지 3자 대면도 진행됐는데 남 씨는 공범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전청조 씨와 사기 공범 의혹을 받는 남현희 씨가 13시간 동안 2차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첫 조사 이후 이틀 만입니다. 남 씨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경찰서를 나서면서도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청조 씨와 대질하면 어떤 말씀하실 건가요? 오늘도 존재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남현희 씨 오늘 대질 조사에서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억울한 점 있으세요?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남 씨와 전 씨, 그리고 이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남 씨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까지 3자 대면을 진행했습니다. 전청조 씨와 학부모는 남 씨도 공범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남 씨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현희 씨가 사용하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본인 명의의 세컨폰 이렇게 2대를 제출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제 답을 안 하셔가지고 그 제출을 안 하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 씨는 2차 경찰 조사를 앞두고 SNS에 장문의 게시물 여러 개를 올려 반박했습니다.
전 씨가 성별부터 직업, 기업 회장 혼외자 신분까지 모두 거짓으로 포장해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일로 돈과 명예를 모두 잃고 사기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게 돼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경찰도 남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검찰에 넘긴 뒤에도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남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청조 씨가 지난해 말에도 다른 남성을 상대로 임신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전 씨는 지난해 10월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전 씨가 자신을 승마 선수라고 속이며 임신하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소속 회사에 위약금 등 3억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처럼 꾸몄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부사관에게 군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사관 측은 아내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교통사고 역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빠르게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벽에 부딪힙니다. 지난 3월 강원도 동해시에서 발생한 사고. 운전자는 육군 모부대 소속 47살 허모 원사였는데 승용차에 탄 아내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사고 전 승용차가 사고 지점 주변을 여러 차례 도는 모습이 찍힌 겁니다.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는 허 원사가 여행용 가방에 무엇인가를 옮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군 검찰은 살인과 시체 손괴 등의 혐의로 허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내 모르게 수억대 빚을 지고 있던 허 원사가 이를 알게 된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고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게 검찰 주장. 이후 교통사고로 꾸몄고 보험금까지 타내려 했다며 허 원사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허 원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내가 안방 욕실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고 종교적 이유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몰래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였다는 겁니다. 아내를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군 검찰과 범행 동기와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변호인. 허 원사의 처남과 자녀까지 증인으로 출석하며 공판 내내 첨예한 공방을 벌인 가운데 군사법원은 다음 달 5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범죄 예고글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된 협박 살인 예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이 씨 범행으로 다수 시민이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거라면서도 자신의 범행이 기사화된 직후 자수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에 취해 잠든 채 발견된 포르쉐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술을 마시고 마약류를 투약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피해를 입은 유공자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유공자 1000여 명에게 인정된 위자료 액수만 477억 원에 달합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A씨 등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유공자와 유족들만 1000여 명, 국가에 청구한 금액은 1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소송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형사보상금을 받았지만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가능하게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다시 소송에 나선 겁니다. 당시 헌재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 없이 추가 손해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건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해당 조항의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 2년 만에 1심 법원은 유공자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형사 보상금에 담기지 못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위자료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유공자와 이들의 상속인 천여 명에게 모두 47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에 연행되거나 구금된 경우는 구금된 날 하루를 30만 원으로 계산했고 사망한 경우는 위자료 4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장애를 입었다면 14급을 3천만 원으로 계산해 최대 3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위로금 명목으로 과거에 지급한 금액 역시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에 위자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공자가 아닌 유족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냈던 5.18 단체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그전에 한 150명 정도가 판결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싸게 받았었거든요. 정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오늘 전기요금 인상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전력 얘기하면 뭐 빚이 많다, 뭐 적자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늘상 하곤 하는데 빚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올해 말 예측치로는 한 200조 원 정도 가량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지방 정부하고 중앙정부 부채 총합이 한 1,1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기업 부채는 같이 안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뭐 전체 부채의 한 20%라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예. 중앙정부, 지방정부 합치면 1,100조 가량인데 한전 혼자 200조가 넘는 가량 부채니까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가계 부채 뭐 해도 뭐 1,800조 이야기하는데 뭐 200조면은 거의 10%가 넘는 규모니까 한 기업이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 사기업이었다라면 사실은 유지하기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전 채권 같은 것들은 정부가 보장하는 채권이고 거의 정부 기관의 신용에 준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부채를 쌓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한 해만 지금 예상으로는 부채할 때 이자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자 비용이 한 5조 이상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덩치가 큰 데다가 최근에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한 50조가량 부채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게 됐고요. 예. 이에 따라서 이제 이자 비용 같은 것도 부담이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한전 적자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수준의 얘기가 뭐 어제 오늘 나온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까지 상황이 좀 방치됐던 이유는 뭔가요? 사실 일단은 이 전기 가격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아셔야 되는데 한전은 이제 소매선 독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매 가격을 이제 정부하고 합의를 해서 딱 정해서 그 산업용하고 가정용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올 때는 독점은 아니고 한전 산하에 자회사들이 있고요. 자회사들에서 발전소들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의 뭐 포스코라든지 SK 이런 데서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가격을 맞춰서 이제 사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매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가를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도매 가격이 시장가보다 안 된다고 하면은 결국 발전소가 닫아야 되고 발전소가 닫게 되면은 전기 공급이 안 되게 되고 전기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사실 이게 국가 경제라든지 가정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도매로 살 때는 시장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S&P 제도라고 해서 사실은 거의 최고 LNG 가격에 연동해서 결국 사게끔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도매 가격은 시장가를 안 하지 않으면 발전소가 운영이 안 되고 발전소가 운영이 안 되면 전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전기가 모자라게 되면 예전 블랙아웃을 한번 겪듯이 산업이라든지 가정에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매를 사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소비자들은 사실 전기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을 때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면은 예상치 못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기 때문에 상당한 뭐 가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 또 기업 역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 요금은 연동은 하긴 하지만 시장 상황 연동은 하긴 하지만
기재부라든지 산업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조금씩만 조금씩 오르도록 보통 결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발전 설비란 거, 발전이 운영이 안 된다면 당장 전기 공급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매는 어쩔 수 없이 시장 가격으로 사와야 되는 이런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채를 없애고 적자를 없애려 그러면 전기 요금은 빨리 올리면 되는데 이렇게 전기 요금을 빨리 올리게 되면은 산업이라든지 민생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것을 기획재정부라든지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올리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 조절의 결과로 이번에 한전이 가정용은 그대로 두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대기업이 사용하는 그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고 또 자산 매각 등을 하기로 추가 자구책을 내놓긴 했는데 사실상 이게 아까 뭐 이자가 5조 원 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전의 이자 원금 상환에 필요하다고 추산한 그 인상폭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번 대책으로 적자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산업용 전기 가격이 오름으로써 한 해 이제 4,000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올해만 한 4,000원 정도 좀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까지 합치면은 뭐 한 2조 5천원, 5천억 혹은 2조 한 7, 8천억까지 이제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 규모가 지금 워낙 큰 상태고 5조 원 가량의 이제 이자 비용을 내야 되는데 이걸로 충당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전반적으로 금리도 높은 상태에서 많이 빌렸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부채를 좀 줄여야 되는 구조인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내년에 흑자를 장담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자구책도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자산 매각이라고 해서 서울인재개발원 이런 데 자산 매각을 하고 인력 감축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기업에서 인력 감축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이것은 노조도의 문제도 있고 공기업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상 사실 인력을 쉽게 줄일 수는 없는 거고요. 자산 매각 그 인재개발원 한다는데 인재개발은 토지 용지 변경, 용도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용도 변경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이루어지기 조금 쉽지 않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됐든 이제 결국 가장 핵심적으로 이익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산업용 에너지 가격의 어떤 인상, 산업용 전기 가격 인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연선을 판다든지 인력 감축의 효과는 조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고 한전이 사실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싼 값에 파는 그 역마진 구조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산업용뿐만이 아니라 뭐 가정용이나 업소용 전기요금도 올려야 된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적자가 누적이 되면서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특히나 이제 고금리 상황이 오면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한전 역시 굉장히 올라갔다. 물론 한전이 거의 국가에 준하는 신용도를 바탕으로 해서 저금리로 빌리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비용을 갚지 못한다 그러면 또 적자가 생기게 되고 이것을 갚기 위해서 또 부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또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너지 가격 상승은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부채 수준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전 뭐 130조, 뭐 110조 수준까지 내려가려 그러면 한참 동안 높은 가격에 어떤 전기료를 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에너지 가격이 조금 내려가면서 전기료도 변동이 되긴 하겠지만 흑자가 나야 부채를 갚을 수 있고 부채를 갚아야 경영이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지금은 이제 산업용만 올렸지만 향후 뭐 내년 뭐 선거가 끝난다라면 사실 많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가정용까지 올려야 한전이란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흔히 말하는 이자 비용 때문에 부채를 또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이제 가정용 전기 요금도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은 사실 생활이 어렵고 특히나 작년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매, 흔히 말하는 가정용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한전의 적정한 부채 수준이라는 게 있을 거고 부채 수준까지 내려가려 그러면 흑자가 나야 되는데 이 흑자를 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높은 에너지 가격은 아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는 가정용 전기요금도 오를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표를 좀 의식한 결정이 아니었나 이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너무 이제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시각도 굉장히 많은데 이 전기요금 결정 구조 자체를 좀 바꾸려는 시도는 없나요? 사실 이제 뭐든지 지금 한전 공기업인데 뭐 민간 기업이 사실 한전의 역할을 하고 민간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그러면 도매 가격에 따라서 사실 시장 가격, 우리나라 소매 가격이 바로바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정부가 너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사실 이런 또 비판을 받게 되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이것을 거의 전기 시장을 민영화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자면 전기요금이 올랐을 때 대응하는 구조가 잘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유럽 같은 국가들은 사실 이미 굉장히 빠르게 민영화를 했기 때문에 전기료가 오르면 어떤 것들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플레이 돼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이제 전기가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여쭤보고 나면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플랜도 없고 이렇게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뭘 바꾸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지나치게 탄력적으로 바뀌게 되면 도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소매 가격을 이만큼 올려야 된다라고 논리를 하게 되면은 일종의 뭐 흔히 말하는 시장으로 민영화한 것이 아니냐라는 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에 따라서 한국은 준비가 또 안 돼 있기 때문에 산업이라든지 가정이 굉장히 또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좀 여력이 있긴 하지만 가정이라든지 중소상인들은 이런 전기료 인상이 바로바로 오르게, 흔히 말하는 탄력적으로 오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탄력적으로 오르게 되면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어찌됐든 이제 정부에서는 적절하게 이제 흔히 말해서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올리려고 하려는 이런 경향들이 있고요. 이게 장기 플랜을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갔을 때 또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한자의 흑자를 보면서 부채를 줄이려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의 가정의 구조, 산업의 구조, 이런 것들이 전기료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빠르게 변화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가 이런 시책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적 경험이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환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뭐 정부에서는 원자력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뭐 전기료 안정, 뭐 원가 같은 거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라든지 가정 구조가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료 단가 같은 것을 안정시켜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고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가계대출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그럼 어느 정도 증가한 건가요? 사실 이제 6.8조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제 둘 다 증가했죠. 가계대출은 크게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이라고 보는데, 주택담보대출이 5조 3천억 가량, 그다음에 나머지 신용대출도 1조 원 이상 증가하면서 빠르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상으로도 은행에 이제 가계대출 증감 추이가 나오는데 8월에 좀 올라갔다가 9월달에 좀 감소했거든요. 9월달에 사실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용대출 부분들이 보너스를 받아서 감소한 것들이 아니냐라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한데, 왜냐하면 보너스를 받으면 빚을 탕감할 여지가 생기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왜 증가했느냐, 이게 두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뭐 정부의 해석으로는 가계대출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그 10월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가계대출에 대한 축소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됐지만 이미 승인난 대출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세 대출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런 승인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다면 전세 대출에 대한 사실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전세 대출 수요가 있다라 그러면 거의 발행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주택담보대출 승인 났던 것들이 늘어나면서 꽤 빠르게 꽤 많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용대출 부분에서는 뭐 정부의 해석으로는 사실 이제 여행이라든지 휴가, 연휴가 있었으니까 여행 수요 같은 것들이 늘면서 마이너스 대출 같은 것이 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덧붙이자면 아무래도 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뭐 생활비 대출 같은 것들이 공통으로 늘면서 신용대출 부분이 증가했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계부채 대책을 조금씩 내놓고 있는데, 사실 시점이 한 9월 이때부터 사실 강화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강화되기 생각한 시점이랑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 신용대출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생활비 대출 같은 부분에 대한 수요, 결국 우리가 쓰고 싶은 것을 뭐 필수제일 쓸 수 있고 사치제일 쓸 수가 있는데, 이런 필수제에 대한 수요가 남아 있어서 신용대출 부분 같은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이제 은행권에 대해서 이제 이자 장사 비판이 굉장히 컸는데, 대통령도 직접적으로 좀 얘기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알아서 금리를 낮추고 있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출 완화 또 가계빚 억제라는 사이에서 좀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약간의 정책상으로는 엇박자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상 특수성이 좀 있고요. 상황상 특수성이란 거는 지금 굉장히 고금리 시대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이미 내신 분들은 굉장한 이자 부담에 사실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급히 필요해서 실제로 이제 돈이 필요한 분들이 돈을 빌릴 때도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
특히나 이 서민 계층이 돈을 빌릴 때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아니냐라는 사실 상황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이 돈을 빌릴 때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해서 이러한 뭐 주택 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미루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 흔히 말하는 서민들,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이 돈을 빌릴 때 이렇게 금리가 높다라 그러면 이분들이 더 취약해질, 그러니까 빚을 내면서 오히려 경제 활동을 하고 살아나야 되는데 더 취약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특히나 서민금융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상생금융을 이야기하면서 가계대출 금리 같은 것들 약간씩 낮추고 있는 경향들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책상으로는 엇박자죠. 정책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려 그러면 서민금융 하고 일반금융 가르지 않고 금리를 올리면서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 근데 서민금융의 어떤 대출 수요가 어떤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실생활 대출 같은 것들이 많지 않냐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라 그러면 그 부분의 신용공급도 줄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고금리 같은 것들도 대환해주는 시스템도 많이 마련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빚을 낼 때 이미 굉장히 높은 금리를 내신 분들을 조금 나중에 낮아지게 된다라면 빨리 바꿀 수 있게끔 하는 이자 비용에 대한 어떤 고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해외 증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네요. 사실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는 좀 이상한 얘기고, 한동안 많이 올랐죠. 한동안 많이 오르면은 투자자들은 보통 수익을 실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을 실현할 때 이제 조금씩 결국은 시장에 뭐 보합세라든지 이런 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계속 오른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 한 일주일 이상 올랐으니까 이제 실제로 현금화해서 또 다른 좋은 투자 기회가 오면은 투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준의 뭐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오늘 뭔가 발언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한 뭐 메시지 없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증권가가 흔히 말하는 약간의 보합세 정도로 마무리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문의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946년에) 만들어진 서울경찰 기마대가 70여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해체가 결정됐습니다. 경찰은 기마대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며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소속 경찰관들을 현장으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을 타고 빠르게 달리는 경찰관. 말이 있는 마방 청소도 하고 말 관리도 직접 합니다. 말을 타는 국가경찰, 서울경찰기마대입니다. 시작은 지난 1946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경찰부 공안과 기마경찰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후 서울경찰기마대로 이름을 바꾼 뒤 70년 넘게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25 당시에는 실제 전투에 나서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나 평창올림픽과 같은 각종 국가 행사에서 의전을 맡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문화적인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찰 기마대는 지난 2017년 후대를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며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관 7명으로 구성된 경찰 기마대가 조만간 없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장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기마대를 해체하고 말을 타던 소속 경찰관들을 전부 다른 부서로 보내기로 한 겁니다. 내부 행정관리 인력을 감축하여 현장에 재배치함으로써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또 할 일을 잃어버린 말 10마리는 공매 처분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마대가 예전에는 실제 시위 통제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광지나 시내 순찰 등 홍보 위주로 역할이 축소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급속한 사회 변화와 함께 우리의 문화를 간직한 유산들이 잊히고 있는 상황. 없애는 것이 온당해 보이진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버킹엄 궁 앞에서 지키고 있는 의정대가 쓸 데가 있어서 말 타고 다니겠어요?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이제 전통과 역사를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남아있는 거잖아요. 경찰 기마대 현판과 제복 등은 서울 행촌동 경찰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역사성을 지닌 또 하나의 유산이 박물관 유리 안에만 남게 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수도권에는 축구장 200개를 합친 면적, 즉 아파트 단지 크기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열차 정비 기지가 있습니다.
스마트 창고와 360도 초음파 진단 같은 첨단 기술을 도입해 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열차 수명을 늘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국민레발 KTX가 1년에 주파하는 거리는 무려 60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달까지 갔다가 지구로 절반 정도 되돌아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를 소화하는 만큼 KTX 차량은 세심한 정비가 필수입니다. 아파트 단지 크기의 세계 최대 규모의 정비기지. 이곳에서 정비사들이 360도 초음파 진단 기기로 피로 균열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핍니다. 내버려 뒀다간 탈선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행 중에 혹시 이 차축과 고장 신호가 뜨면 저희들이 이거를 위근드 센서에 파형이 이렇게 나오면 이 파형을 가지고 정비기지에서 보관 중인 부품만 350만 개, 840억 원어치에 달하는데 자동화 창고는 지시만 하면 2분 안에 부품을 배달합니다. 360kg에 달하는 무거운 차륜, 즉 기차 바퀴를 정비하는 작업은 로봇이 도맡으면서 효율이 20% 올랐습니다. 지난 2004년 프랑스 떼제베 도입돼 KTX가 시작되다 보니 윈도우 등장 이전에 구형 컴퓨터 전산 장비도 우리 기술로 최신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기적인 경정비와 사고 발생 이후에 중정비를 모두 소화하고 있는 수도권 철도 차량 정비단. 혈세로 도입된 열차 수명을 연장하고 열차 안전을 강화하는 보증 수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초기에 도입된 KTX 열차 수명이 한계 수명인 30년에 가까워져 가고 있지만 이렇듯 철저한 정비 관리가 이루어져 온 만큼 수명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LG가 한국 시리즈 2차전에서 KT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시리즈 전적 1승 1패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LG는 3대4로 한 점을 뒤져 패색이 짙던 8회 말 박동원이 극적인 역전 투런 홈런을 터뜨려 5대4로 역전승했습니다. 29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LG가 한국 시리즈에서 승리한 건 2002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KT는 1회 대거 넉 점을 뽑으며 앞서갔지만 LG의 막강 불펜 공략에 실패하면서 추가 점수를 뽑지 못해 뼈아픈 역전패를 허용했습니다. 두 팀은 하루 휴식을 취한 뒤 내일 저녁 KT의 홈구장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3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야간 관광명소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야경의 대명사인 남산 서울타워를 비롯해 덕수궁과 한양도성 낙산구간,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드론을 이용한 서울 한강 불빛공연 드론 라이트쇼와 부산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 미디어 예술을 활용한 포항 구룡포 피어라 계단, 통영 디피랑 등 최근에 시작된 볼거리들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9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도 어제보다 2도 정도 높은 17도까지 오르면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다시 무척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도, 모레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기온 변화가 극심하겠습니다. 체온 조절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지만 오후부터 중서부 지방에 비가 시작됩니다. 퇴근길 무렵에는 남부 지방으로도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내륙은 오늘 밤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린 뒤 잦아들겠고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최고 30에서 5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6도 정도 높습니다. 현재 서울은 5.9도, 대전 4.8도, 광주 9.1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17도, 광주와 대구 21도, 부산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주말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는 만큼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중부와 경북 내륙 곳곳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 주의해 주시고 농작물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